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군대 사회는 특수사회다 이런 말을 써요. 특히 이제 그 옛날에 군발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군인도 있어요. 병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병사들, 이런 거는 군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급 장교들 중에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부에 언제나 있잖아 비호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그 과거에 나쁜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군발이들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군대 사회는 특수사회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냐면 외놈들 군대에서 가지고 온 생각입니다. 외놈들은요, 이 군인들은요 일반적인 민간인과 다른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았어요. 근데 이런 그래서 사실은 군대 안에서는 구타라는 것은 원래 폭행행위입니다. 범죄행위거든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군인들에 대한 폭행은요, 마치 당연시되고요. 그거는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듯이 이때까지 군대 사회가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폭행죄가 되게 많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관대하고요. 심지어는 이 법관놈들조차도, 법관놈들 다는 아니겠지만 법관놈들조차도 이런 그 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폭행죄로 처벌을 잘 안 받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 파출소에 와서도 폭행을 저지르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이 법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가 볼 수 없는데 이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 군대 사회에서의 굉장히 많은 폭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군대 사회 맞은 사람들은 또다시 뭐냐? 가정에서 폭행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폭행은 다시 또 아이들을 폭행을 재생산하게 되는 구조인데 원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범죄인데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 원인이 어디냐면은 군대 사회가 특수사회다. 따라서 구타가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에서 왔는데 이런 문화에 대한 전통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외놈들에게 배운 못된 버릇입니다. 외놈들은요, 그 당시에 군대 사회가 특수한 사회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건 또 어디서 배웠냐? 독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들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연역을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이 시험 문제가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는 문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문제가 과거하고 다르게 출제가 잘 안 되는 해도 있고요. 그렇게 빈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즘 들어와서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문제는 과거에는 뭐 굉장히 깨알같이 많이 나왔죠. 뭐 개념, 성질, 성립과 소멸, 또 성립 들어가면 성립 원인, 소멸 원인인 것 아닌 것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해서 부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또 특별 권력의 내용인 것 아닌 것 해가지고 일반 권력하고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와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도리어 학자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연역과 권리구제, 즉 특별 권력 관계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근데 특별 권력 관계는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달한 이론인데 독일의 근대에 발달한 이론입니다. 독일의 근대 사회에서 말하는 특별 권력의 개념이 원래는 오리지널 특별 권력 개념인데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즉 법치주의에 의한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변화된 특별 권력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원래적인 개념, 즉 본래적인 특별 권력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러한 권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권력이 있는데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권력 관계는 잘 알다시피 권력이란 것은 두 개의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의사가 충돌했을 때 일방의 의사가 타방의 의사를 지배하는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 뭐 독재할 때 박정희 독재 이런 시절에는 미셀 푸코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당연히 그런 독재 사회는 밖에서 이루어진 사회지만은 안방에 있는 침실에 성행위까지도 다 지배한다는 거죠. 그때는 뭐냐? 남성 위주의 그런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배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일방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권력이란 말은 일방 여사가 타방 여사를 지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할 때 지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지배의 대상이 모든 국민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배권을 가지는 권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을 뭐냐면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권력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요, 지배의 대상, 즉 이러한 구속
이러한 지배가 이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러한 후속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 모든 국민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반 국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일반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국민인데 이러한 모든 국민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이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경우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정작용, 즉 국가가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거는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의 유보, 즉 이러한 법률 유보, 법률의 이러한 근거를 요하느냐 할 때 요한다 이래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일반 권력 관계에서 국가가 일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통치권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위반 행정작용으로서 침해를 받았을 때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사법심사, 주로 행정소송 같은 또는 국가배상 같은 사법심사라는 것은 뭐 넓은 의미에서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인 통제, 즉 사법적인 통제를 의미하는데 행정소송이나 또는 국가배상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러한 국가배상 이런 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나온 이론은 뭐냐면 행정법학에서 있잖아요. 특별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 권력관계 또는 특별행정작용법 이런 거 할 때 특별한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말은 스페셜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스페셜하면 뭐 특별히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정 부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이런 뜻입니다. 스페시파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한된. 그래서 특별한 말은 뭐냐? 범위가 제한된 걸 얘기합니다. 특별 권력이라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런 특별 권력 관계는 이건 뭐냐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뭐냐? 그래서 요 제한된 범위인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아니고 행정부 내부에 행정부라는 것은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행정부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 내부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 이러한 구성원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행정부에 대한 구성원은 주로 뭐냐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될 공무원이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군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행정조직의 내부인데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을 적게 되면은요 행정기관이 즉 육군대장이 만약에 예를 들면 부하 병사들을 지배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는 이제 사실은 내부적 관계라고 합니다. 즉 행정 주체가 밖에 대해서 이거는요 일반 국민은 밖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이라고 대외적 구성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이니까 이걸 보고 뭐냐 일반 지배권을 통치권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권력 분리가 배웠는데 일반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런 권력은 행정부 내부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배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특별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별 권력인데 이거는요 행정부 내부에서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지배하고 법이 침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즉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즉 일반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가 제공될 수 있지만은 행정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을 독일에서 과거에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근거할 때 즉 국가 행정법 관계 당사자 간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당사자 내부, 국가의 내부라든지 또는 자인이 있으면 자인의 그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머리가 손발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 가지고 손발에 대해서 명령 낼 때 이때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법률의 근거도 필요 없고 사법심사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되는 관계 특별 권력 관계 권력의 내용에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군인들에 대한 징계권 또 행정부 내부의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훈련권 또는요 군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는 이러한 명령권 이런 권력들 또는요 영조물인데 예를 들면은 국립도서관 또는 교도소 안에서의 영조물 이용 규칙 제정권 영조물 이용 규칙도 사실은 훌륭히 한 행정 규칙의 한 내용인데 이 제정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이 권력들은 다 뭐냐면 어쩐지 느낌이 행정 규칙과 유사하죠.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성이 있는 거고요.
위에 거는 사실은 뭐냐? 법규 명령과 사실은 유사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권력의 경우는 예를 든다면 국민에 대한 걸 때 누구나 다 다른 거 과세권, 세금은 누구나 다 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요 행정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도로교통법 위반하게 됐다 그러면 군인들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행정벌, 뭐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의 대상이 된다, 행정질서벌인데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만약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나 건축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군인들 또는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권력 관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권력의 내용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국민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 권력 관계가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요, 국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국민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출생이라든지 또는 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알겠지만은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요, 군대에 입대를 한다든지 또는 교도소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가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검사가 교도소에 집어넣은 것을 형 집행하는데 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의 원인이 되겠죠. 또는요, 만약에 국립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국립대학교에 입학, 이런 것들이 바로 성립 원인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학생이 되면 국립대학교가 제정한 학칙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국립대학교 학칙, 만약 학칙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립과 소멸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 권력입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은 이런 것들, 이게 특별 권력이죠. 이런 것들을 특별 권력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일반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이런 구조인데, 알다시피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원래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또는 법의 힘이 침투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것은 뭐냐? 법률 관계의 당사자, 즉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즉 사인과 사인, 행정 주체와 사인, 이런 사이에는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은 행정주의 내부라든지 또는 사인의 내부에는 법이 적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치주의라도 또는 법률 유보라는 이런 법치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에는 적용되겠지만은 행정 국가 내부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원칙이고요. 오랫동안 사실은 독일과 그다음 일본과 한국에서 상당히 힘을 얻었던 이런 학설들입니다. 자, 이 학설에서 그냥 개념 얘기한 셈이고요. 방금 그다음에 성립과 소멸 이야기했고요. 특별 권력의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성질, 연역, 성질, 권리 구제 또는 법치주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상당히 뭔가 그럴듯한 이론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되어 왔는데, 이런 이론은 어디서 인정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만 인정된 이론이에요. 프랑스도 없던 거고요. 영미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왜 이것이 독일에서 형성되었을까? 독일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길래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이죠. 다시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우리가 이때 대륙법계라는 것은 유럽을 얘기합니다. 오유로파, 대륙법계. 공사법 이원 체계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대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는 나를 얘기하죠. 대륙법계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미법계에서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대륙법계 안에서도 독일은 독일도 독일인데 독일이 있고 프랑스인데 같은 우리가 행정부의 출발지인 프랑스에도 없어요. 독일에서 이제 잘 알다시피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근대에는요 이런 개념이 인정됐지만은 현대에는요 이런 개념을 인정을 안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독일의 근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독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연역하고 구제 이런 법치주의 파트가 시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역이나 구제는 독일의 판례라든지 또는요 우리나라 판례까지도 다 챙겨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연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의 근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의 근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은 잘 알다시피 근대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미 16세기 또는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시작해가지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꽃이 피죠. 그래서 18세기가 끝날 무렵인 1800년하고 19세기에 시작되는 1801년에 각각 동인도회사와 신도회사를 세워가지고 근대 자본주의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오지까지도
총독을 다 파견하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또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까지 지점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은 총독을 다 파견해서 다스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잘 나갔던 거죠.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당시에 1800년대 독일은 뭐겠냐? 잠자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근대화라는 입장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당시에도 간의 수공업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업이라고 하거는 대장 장이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은 뭐냐? 독일은 실질적으로 이제 잘 알다시피 같은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은 한 번도 통일된 국가를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통일된 국가가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공고로 나눠져 가지고 분할되는 거죠. 분할되니까 옆에 뭐 정말로 대륙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랑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주의 왕조 할 때 제일 유명한 게 뭐 샤를마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 이런 태양왕 루이 14세 이런 프랑스가 잘 나갈 때 독일은요 사실은 수십 개가 되는 공국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영국 또는 프랑스 또는 이런 나라로부터 항상 이제 침략을 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다음에 수탈을 당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거기다가 독일은 근대화가 늦어가지고 공업이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농업이 잘 되느냐? 농업도 독일은 날씨가 되게 춥기 때문에 대체로 여름에도 찬비가 내려가지고 지금은 하우스 재배 같은 것들 가능하지만은 공업이 발달해서 가능하지만은 그 당시에 자연적으로 노지 농사를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요 밀을 수확하기가 힘들었고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형편없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 나라가 사실은 근대화까지 늦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외국 나라부터 업신여김 받고 프랑스로부터는 아주 그냥 정말로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자라나면서 굉장한 개고장이 또 나쁘게 하면 악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썽을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방탕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한 20대 후반 돼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인간 구실을 하려니까 집안은 좋아요. 그 당시에 독일의 향소 지방에 있는 융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계급인데요. 정치적인 성향은 국왕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세력도 있는데 일종의 사실은 시골 귀족들이에요. 시골 귀족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런 놈들이 있었는데 이런 아버지는 그런 출신이고 그 당시 어머니는 또 특이하게도 뭐냐면 도시에서 그 당시에 신흥상공 계층의 어머니를 두고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독일의 운명을 양쪽으로 다 갖고 태어났는데 이놈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서 장가를 가게 돼가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그 당시에 독일 의회 의원으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인마를 내보냅니다. 그 당시에 선거라는 것은 사실은 집안이 빵빵하면 그 집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다. 가게 됐는데 인마가 이제 사실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민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봐가지고 외교적으로 보니까 자기 나라가 비참하게 짝이 없는데 독일 의회는요 아직까지도 헛소리만 핑핑하고 있는 거죠. 싸우는 게 뭐냐면 국민주권주의 가야 된다. 군주주권주의 가야 된다. 이런 싸움과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주권주의가 되려 그러면 신흥상공계층이 세가지고 확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보수가 되려면 해야 되는데 둘 다 삐까삐까하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독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주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을 일으키고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요 사실은 훈련된 군인과 잘 훈련된 관료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젊은 의원으로서 첫 연설이 뭐냐면 앞으로 독일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냐? 국민의 희생과 그 다음에 이 철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산업의 핵심이자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개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무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철혈재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연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비웃습니다. 안 돼라고 하는 인간들, 안 돼라는 종교의 신봉자들은요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되는 이유를 하나 찾았던 거죠. 그래서 안 될 이유를 찾을 때 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 세계 밖에 있는 많은 일광들이 당연히 독일의 통일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독일의 유럽의 중심부에 새로운 강국이 나타난 것을 싫어할 거다. 근데 가만히 놔두겠나? 우리가 통일하려고 해도 안 될 거고, 지금 남북만 해도 합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30개 되는 이런 30개 이상 되는 이런 공국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며, 공국들이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들이 합의를 하겠나?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공을 버리고 자기 영지를 버리고 자기가 남의 신하가 될 생각을 하겠느냐? 안 할 거다 이거지. 그래도 백성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닭대가리가 낫지 뱀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속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나니까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쟁을 했을 때 모두가 피폐해질 거고 결국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통일하려고 그랬을 때 영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가 개입하게 되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독일은 피만 흘리고 나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마치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객관적인 상황만 쳐다보는 인간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해서 내가 뭔 일을 하면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객관적인 상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요, 그 말을 답을 비웃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친구인 모르트케와 더불어서 그 당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프로이센 육군을 강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독일 병정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독일 병정하면 강병의 대표적인 말로 쓰이는데 그거를 바로 뭐냐, 지금의 비스마르크가 사실은 모르트케와 더불어서 양성한 것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드디어 뭐냐, 독일은요 이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양성해가지고 드디어 뭐냐, 숙적인 프랑스. 정말로 늘 뭐 쉽게 말하면 프랑스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있잖아요.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빵 셔틀을 시켰던 진짜로 막 나쁜 놈이란 말이야. 깡패랑 마찬가지인데 인마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다가 굴욕적으로 살다가 드디어 덩치가 커진 거야. 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마가 드디어 비스마르크 시대 때 프랑스한테 시비를 거는데 프랑스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인마가 옛날하고 체격이 다르거든. 그게 전쟁을 피하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붙여가지고 전쟁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를 작살내게 펴버립니다. 이게 유명한 보불 전쟁. 즉 우리가 이제 보통 프러시아를 우리나라에서는 보로사라 하거든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듯이. 그래서 프러시아와 프로이센, 즉 프로이센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안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이제 통쾌하게 깨버리는 거죠. 이때 독일 국민의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저는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고 그때 이제 한국이 드디어 있잖아요. 엽전 생각을 버리고 한국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있잖아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들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산업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도 통일해버렸습니다. 독일 국민의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시대에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을 일으키니까 경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부르주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르주아들은 생각이 뭐냐? 자유주의, 국민주권제를 지지합니다. 근데 여신이 보수적인 세력들은 뭐냐면 군주주권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프랑스나 영국처럼 어느 한쪽이 싹 세져가지고 부르주아 계급이 늘어나가지고 얘들을 싹 밀어버리면 별로 문제가 안 됐겠지만은 둘 다 삐까삐까한데 갈등만 계속됩니다. 자, 비스마르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런 갈등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근데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권력과 달라요. 권력은 나눌 수 있습니다. 권력은 분립이 가능하지만 주권은 단일 불가능입니다. 즉 하나이고 나눌 수도 없고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게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이러한 그 독일의 근대는 국민 주권주의를 지지하는데 국민 주권도 안 되고 군주 주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요, 사실은 근대는 주권 이론이 시원찮았어요. 주권도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의회 편을 그 당시에 부르주아 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왕당파 편도 안 되니까 둘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은 그러면 주권이 없는 나라냐? 군주도 없고 국민도 없으면 누가 주권 가지나 하니까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는 얘기가 뭔 소리야? 국가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면 된다. 그게 뭐냐? 국가를 하나의 법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법인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하나의 법인이다. 하나의 황제역법 관계의 당사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설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새로이 대도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겠죠.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근대적인 요소로서 권력의 분립. 주권은 나눌 수 없지만 권력은 나눌 수 있으니까 권력 분립 받아들입니다. 또 상대방이 원하는 법치주의 받아들입니다.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해가 이루어지는데 권력의 분립과 법치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시험에서 나올 때 권력의 분립과 법치주의는 대체로 국민 주권주의와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국민 주권주의가 꼭 전제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 아니라 된다. 권력을 쪼갭니다. 권력을 쪼개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입법권을 누가 가지냐? 이런 부르주아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는 의회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이거는 군주가 가진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죠. 그게 겉으로 봤을 때 근대화가 된 것처럼 보여요. 즉 헌법이 있으니까 입헌주의 국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좀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이거는요 외견적,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죠. 외견적 입헌, 헌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군주 정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일본도 사실은 외견적 입헌 군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말은 현대 국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쟤들은 그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는 근대고 내용은 현대니까 언밸런스 해가지고 일본은 더 이상 없잖아요. 발전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겁니다. 예, 외견적 입헌 군주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가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은 의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국순전 또는 죽부인전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의인화할 때 그 의자가 바로 이런 의자를 씁니다. 자. 의심한다 할 의자에다가 손수변 붙여가지고 의인화라 그건데 그래서 의제에 입각한 이론이다. 즉 의심스러운 전제에 입각한 그래서 의제라고 표현합니다. 의제에 입각한 이론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눠주니까 끝나느냐 아닙니다. 의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입법권 줬고 행정권은 군주 가져가니까 됐지 이랬는데 사실은 의회 갖다가 쏘고 쏘가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은 군주는요 조직이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밑에 군인도 있고 관료 조직이 어마어마해. 근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입법권만 있지. 그게 현실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자기들은 오로지 법치주의 할 때 그 입법권 하나 갖고 있는데 문제는요 군주는 얼마나 세냐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직을 가만히 보니까 왕은 말이죠 그 밑에 수많은 이런 군인과 그 다음에 이런 관료들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힌트가 얻었어. 이 지배다. 지배라고 있는 거죠. 지배가 바로 권력이니까 왕이 그 다음에 군인과 관료를 지배할 때 군인과 관료의 기본권 침해하니까 권력관계니까 이것도 앞으로 왕이 군인과 관료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그때는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자. 그래야지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법률은 의회가 만드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왕이 군이나 또는 관료들에게 명령 내릴 때도 그런 지배할 때는 우리 의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비스마르크 쪽에서 한 얘기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배가 바로 권력의 행사니까 권력적인 작용은 당연히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거 아닌가? 기본권 침해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아니지 이러죠. 왜 아닌데? 그러니까 뭘 모르는 모양이네. 자, 한번 볼래? 우리가 이러한 법이 침투하는 것은, 이러한 법이 힘이 침투하는 것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 말이죠. 침투한다 또는 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의 힘이 침투하는 것은 뭐냐? 법이 이러한 침투하는 것은, 법이 침투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법이 아무데나 침투하냐? 이러한 법률 관계의, 자, 국가가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조세를 부과해가지고 국가는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됐을 때 이때 법률관계의 봐봐요. 이러한 당사자 간 사이 간자죠. 이러한 당사자 간에 법이 침투하는 것이지. 자, 당사자의 내부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국민할 때 국민이 바로 당사자인데 당사자 내부에 머리가 손바닥에 명령 내렸을 때 그때도 법이 침투하냐? 내부에는 침투 못한다. 그러면 국가도 하나의 법인이고 그 자체는 하나의 인간이 말이죠. 세포로 이루어지듯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라는 거야.
강철의 연금술사 보면 이제 이런 그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자의 돌 할 때 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부에는 미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비록 이거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국가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국가 내부에는 미칠 수 없다.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요걸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법의 불침투소라 그래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내부에는 침투할 수 없다. 법의 불침투소리고 또 하나 얘기할 때 또 다른 것도 안 되지. 왜냐하면 권력의 분립이 뭔데? 그러면 너희들이 입법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법을 들이댄다는 거고 사법권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법 행사하겠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 행정권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입법권만 행사하고 앞으로 너희들 입법할 때 의회를 소집하는 거 그거 입법 아니잖아. 그다음에 의회 의원인데 세비 주는 거 그것도 입법 아니잖아. 행정이잖아. 그럼 앞으로 행정 우리하겠다. 법관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앞으로 법관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건 다 행정작용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말이 되나? 안 되지. 권력 분립 처음 이야기 약속할 때 뭐냐? 각자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내부에는요 서로 침투하지 않기로 하고 의회에다 자율권을 내부적인 자율권을 서로 주기로 안 했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뭐냐?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은 행정부 내부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특별 권력 관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런 말을 근대했더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지금도 다음 중 틀린 걸 할 때 답으로 특별 권력 관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틀렸다 하는 얘기가 그거는 옛날에 독일의 근대에서는 하는 얘기지 지금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게 바로 연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에서만 있었던 이론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제 그 뒤로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흔들리게 되는데 과연 진짜로 하나의 사이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성질상 일반 권력 관계와 구별되는 그런 특별 권력 관계의 성질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다가 긍정설이 되겠죠. 없다가 부정설이 되는데요. 긍정설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완전 다르지. 이건 절대적 구별설이죠. 일반 권력 관계하고 특별 권력 관계가 어떻게 같아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구성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같아? 완전 다르지. 이게 이제 바로 절대적 구별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법의 불침투설이라든지 또는요 권력의 분립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러한 독일의 경우 이러한 근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은요 완전 긍정설이죠. 그러나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러한 독일의 그 당시 나치를 지배했던 이러한 그 절대적 구별설이 힘을 잃게 되면서 실제 고치가 들어오면서 약간 후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 구별설입니다. 이거는 현대 초기인데요. 현대의 초기죠. 그래서 이러한 독일에서 이러한 현대의 초기인데요. 현대 이러한 초기로 들어오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대적 구별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요. 학자들이 은근히 지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놓고 상대적 구별설이다 이런 말을 안 하면서도 시험 문제는 많이 냈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울레의 학설이 있어요. 울레는 뭐냐면 무조건 옛날처럼 특별 권력관계 무조건 사면서 안 된다. 그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은 못하고 첫째로 뭡니까? 특별 권력관계도 기본 관계가 있고 경영 수행 관계가 있다는 거죠. 경영 수행 관계인데 기본 관계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 됐다. 그럼 군인한 신분이 됐게 되면 특별 권력관계가 발생하잖아요. 특별 권력관계 그 자체가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거. 내가 입대했다 또는 제대했다. 이것들은 특별 권력관계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생기고 안 생겼는데 그거 바로 거의 기본 관계예요. 그래서 입대라든지 기본 관계 만약에 되는 입대라든지 또는 제대 또는 국립대학에 입학 또는요 뭐 입학이라든지 또는요 나중에 졸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이건 기본 관계가 되고 자 내가 군인이 됐는데 그럼 이는 관계의 변동이 오는 거죠. 근데
군인이 된다. 훈련받았다. 훈련받다가 내가 군인 신분에 변동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되는데 내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 이거 해, 저거 해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변동 안 오죠. 그래서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요 한마디로 만약에 사법심사 이거는요 이러한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은 이런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같은 시대 때 이제 유명한 학자인 바호프의 경우 올레 바호프 근데 바호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부 행위하고 외부 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내부 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지만 외부 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판례도 내부 행위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영향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사실은 은근히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법치주의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차단기를 내리는 법치주의 자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게 차단기를 내리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전기가 만약에 법치주의하면 아예 집 건물에다가 차단기 내리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헌법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치주의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때 예외를 이게 뭘까? 사실은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따지면요 방에 있다는 그 전기를 전체 다를 수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특정한 방에서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부정서의 경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과거에는 구별했죠. 이러한 개별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질적 내용을 봐가지고 부정하는 개별적 실적 부정설도 있고 또 일반적 또는요 이러한 형식적 이러한 부정설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구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초기라는 것은 2차적인 직후를 얘기하고요. 요거는 지금의 이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구제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설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뭐 대단치 않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된 것들을 여기 의미하죠. 이런 학설들과 이제 독일의 판례의 추이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는 특별 권력 관계하고 법치주의 관계, 좀 권리 구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인데요.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특별 관계에서 이러한 제한 되는 기본권 이러한 기본권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본권 제한 다 가능합니다. 모든 기본권을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기본권의 종류를 공부할 때 되면 뭐 절대적 기본권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인데 절대적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적 기본권도 제한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모든 기본권은 자유권, 참정권 그래서 그 내용을 종류별로 이야기한 거지 뭐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도 제한된다 이런 모순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의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되는데 그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또는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 해도 됩니다. 갑자기 뭐 모든 기본권 되냐? 기본권 되냐면은 네 해다 모든 기본권 되냐면은 또 떨고 헌법상 들어가면 떨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거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떻게 되냐? 독일의 판례부터 한번 보죠. 독일의 판례. 독일의 판례의 이제 추이를 보면 독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그냥 근대가 있고요. 또 하나가 현대가 있습니다. 독일의 현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후를 얘기합니다. 2차 대전 후하고요. 그 다음에 1972년도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획기적인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한동안은요 그냥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이론이 부정되는 추세에 있었지만은 그때 오랫동안 간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을 못했어요. 근대는요 자 지금 더 뭔 얘기냐면은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대는요 사법심사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2차 대전 후에는 말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은 그렇게인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말이 그렇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외에 대한 핑계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예외가 사실상 많았어. 핑계는 다양해. 뭐 재량행위라든지 또는 내부행위다. 아직 의사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등등의 핑계로 안 했어요. 근데 1972년도에 유명한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소리도 했는데 나중에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형자 판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수형이라는 말하고 수용자도 있는데요. 주의할 거는 형을 받는다 할 때 그는 받을 숫자에다가 형벌을 합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 수형자라고 표현하고요. 가처제가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수용소 군도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인데 그거는 수용은 글자가 다 다릅니다. 수용자예요. 그래서 글자가 유사하니까 한자 조심해야 되고 수용자 판결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소장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압수당했어요. 즉 통신해자가 제한됐죠. 헌법상 통신해자가 인정되는데 왜 제한하느냐 이렇게 달라드니까 교도소 규칙에 의해서 제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규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냐?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도소 규칙은 행정규칙이고 특별 권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이제 판례를 봤는데 수형자 판결에서 뭐냐? 무조건 사무자가 법률에 근거를 요하고 즉 특별 권력 관계라 가지고 법률에 근거 없이 택도 없고 법률에 근거를 요하고 당연히 사무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요구도 물론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무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 권력 관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결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교도소의 재소자에 대해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위헌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재미있는 판례가 있는데요.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 대법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 모두 재밌습니다. 재량행위란 거야. 재량행위 배워서 알지만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즉 재량행위라는 것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의 근대하고 비슷하네. 근데 들어보면 이지만 반전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바트 이건 저쪽에 뭐냐 딴지일보에 그 바트 할 때 근데 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법을 위법하면 법을 위반하면 뭐냐? 그러면요 특별 권력 관계라 가지고 봐중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이러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전면적 심사 가능성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재량행위도 나옵니다. 다음 중 재량이 가장 인정되기 쉬운 게 뭐냐? 그건 최고 문제죠. 그게 바로 특별 권력 관계가 재량이 인정되기 쉬운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이 들어 신분 보장이 더 잘 되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할 때 징계할 때 당연히 법률의 근거 필요하고요. 공무원 법에서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공무원의 경우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청 심사 청구 절차도 있고요. 또 행정소송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잘 돼 있는 편이죠. 이제 하가관 때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오늘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해서 부정서의 통설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앞다투어서 독일의 학설들을 따르거나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쯤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특별 권력 관계하고 일반 권력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 더 이상 특별 권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행정공무원들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징계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일부는 뭐냐면 특별 권력관계 이론 이거 함부로 이거 내버릴 거 아닌데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섣부른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아직 이론 불씨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